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인문학열전 시간에요, 동양 철학의 중요한 사상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 그중 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자라는 이름이요, 성선설을 주창한 맹자와 대비돼서 성악설 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죠. 그가 주창한 이 성악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단순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일종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깊은 제대로 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그 순자의 이 철학이 갖는 그 어떤 사상적 본질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이 윤무학 교수인데요. 그분은 그 순자의 철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석과 비판을 전제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통일, 인간의 자연성과 인위성의 통일을 지향한다. 아마도 순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오늘 순자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해 주실 분이요,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윤무학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순자 하면 좀 어떻게 소외된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성리학이 정착되면서부터는 성리학의 그 이론 전제가 대개가 이제 맹자 계통의 성선설 계통의 철학이 주류가 됐습니다. 물론 순자 철학이 배제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이유가 가장 컸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하면 조선주 성리학을 유학의 전체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공맹이라고 병칭된 거는 중국에 있어서도 송대 이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에서부터 비로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순자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순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좀 왜곡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나 당연한 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시황의 어떤 법과 통치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도와준 그런 제자들의 영향이 그 스승과 결부된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가령 한비자가 순자의 제자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이사도 그러니까 기사도 이론가로서는 한비자가 이제 진시황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진시황의 재상으로서 분석행위를 주도한 이사도 역시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사는 그 분석행위 이미지하고 다르게 상당히 좀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고사성어에 알려진 그 지록의마 있죠. 지록의마. 예. 이제 그 환관 조고와의 권력 다툼에서 지게 되고 이사는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예. 거열형을 앞두고 자식에게 약속했던 주말에 동산에 가서 토끼몰이를 못하는 그 아쉬움을 달래는 수레가 이사열전에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런 면은 상당히 좀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자의 계통에서 법가의 이론자와 실천자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국 시대의 법가라는 이름을 그 부여받은 정치가 사상 가치고 제명에 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실 현실에 이게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생긴 일이겠죠. 그러니까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떤 스승에게도 일정한 그 단초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고 순자가 유가냐 법가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순자는 본인이 유가라고 자칭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계보로 보더라도 절대 법가라고 볼 수 없는 사상가고 새로운 어떤 정의를 좀 외람되게 내린다면 좀 유가의 좌파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서 보자면 일단 우리는 뭐 성리학을 유학 전체와 이렇게 등치시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갈 때 이제 맹자계보가 워낙 이제 성리학계보에서 중심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그렇습니다. 순자가 열에 놓인 것처럼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게 더 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 동양 철학하면서 좀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어떤 집중하는 비록 외래 학문이라고 하더라도 한 집중을 하게 되면 너무나 집중을 해서 예. 그 뭐 종교도 그렇습니다만 네. 종교 원산지보다 더 어떤 측면에서 교조적으로 나가는 더 원리주의적인 면이 예, 있고. 이런 측면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유학인 어떻게 보면 성리학은 전공자분들한테 기분 나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송나라 망할 때에 그 집대성된 남송 때 집대성된 학문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민족인 원나라 정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국권을 회복한 명나라의 때는 또다시 전환점에 서서 새로운 시각에서 유학을 이론으로 재정리하거든요. 그게 양명학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말선주에부터 줄곧 이 성리학이라는 물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성리학을 폄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겠죠. 예. 우리나라 퇴계, 율곡, 뭐 다산, 남명 선생의 그 성리학 체계는 세계적인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퇴계학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세계 최고의 그 전성기를 구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외래 문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리주의적인 측면에 너무 좀 너무 중점을 두는 게 아닌가. 네. 처음부터 얘기하지만 순자는 그 무게 비중이 적어도 공맹, 순 이렇게 부를 만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공맹으로만 이제 되고 순자는 소외됐다 하는 것이 계속 전제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중국 유학사에서 예. 진나라 이후 예. 순자의 존재는 어떻게 자리매김됩니까? 그 시기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명대 양명학 같은 그 양명학의 그 유명한 이지라는 그 예. 사상가 같은 경우는 순자야말로 대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까지 문묘에 성균관 문묘에 말이죠 순자 위패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공명이란 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이 위패가 이제 명나라에서 순자 위패가 철가되면서 복원이 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선주에서는 순자 위패는 이제 다시 모시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16세기, 17세기 정도 되면 과거 시험에도 제자백가의 그 원문이 출투가 되고 아니 그 출제가 되고요. 그 상소문 가운데 보면은 요즘에 그 순자의 책에서 인용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라는 상소문이 있을 정도가 되니까 예. 상당히 이 제자백가의 학문이 이제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조선 중기위의 칠학파에서 순자를 아주 높이게 됩니다. 네. 성우 이익 같은 분도 순자야말로 대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판 정신이 강하신 학자로 이제 윤유라는 분이 계신데 윤유라는 분도 순자의 잘못된 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다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산의 수많은 고증의 그 원 자료는 순자의 원문과 주석입니다. 예. 순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면 쉽거든요. 예. 예컨대 선생님은 저서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유사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흔히 뭐 야스퍼스가 말하는 차축 시대라는 그 즈음에서 본다면 일거에 서양의 뛰어난 존재들이 막 그렇죠. 나온다는, 예. 이제 동서양의 공통적인 아주 묘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어떤 인식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계기와 시대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지 않느냐. 저는 가벼운 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물론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측면은 놀랍게도 순자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 그 놀랍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형식 논리학, 그 서양의 그 형식 논리학의 기본적인 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동양에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사상가가 바로 순자입니다. 네. 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다가 순자를 비유했다는 것은 조금 더 현실주의적 입장, 그리고 관념적이고 혹은 어떤 신적 존재,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전국시대 말기에 존재했고 또 뭐 전국 칠웅이라고 해갖고 그런 했는데 삶이 평탄치는 않았던 거가 아니었나 싶은데 순자라는 사람됨,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순자는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의 그 인접한 조나라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5세에 그 당시 가장 그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드는 제나라의 그 직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그 속했던 인물들을 직학파라고 그럽니다. 예. 이제 거기에 유학을 해서 한 20여 년간 그 공부를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요. 20년이면 상당한 기간이네요. 오늘날 개념으로 봐도 이건 뭐 놀라운 모습인데 순자의 그 어떤 유세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인가? 예컨대 그 당시에 어떤 주류적인 흐름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해 있는 조금 새로운 사상, 신기한 이상한 사상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뭐 그 인물 됨됨이 자체가 그랬던 것인가? 뭐 두루두루 우리가 짚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 그 순자의 사상이라는 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어떤 성격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자, 맹자가 뜻을 얻지 못한 것과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이제 민간으로 말하면 맹자의 고백에 의하면 천하의 절반이 묵가였습니다. 예. 노동자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절반은 도가계통의 양주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대개 보면 도가계통으로 이제 전도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 유학적인 그런 개념을 토대로 그 치국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비율을 보면 그럴 것 같고요. 그러나 순자가 보기에는 이미 진나라에서 오늘이냐 내일이냐만 남았을 뿐이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순자의 대부분의 사상은 통일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통일 후에 과연 이 다양한 다원화된 문화와 이런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그 안정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더 관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강의를 해봐도 그 공자맹자, 이제 순자는 뭐 열애로 치고라고요. 예. 공자맹자가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고 그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린 이렇게 착각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뭐 육아라고 한다면은 또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 보면은 정치가들은 다 개혁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이 총 집대성된 게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가 그 정치가들의 경험을 총정리한 게 바로 법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파 같으면은 개조가 있고 나서 어떤 문파나 아니면 이제 후학들이 있게 되는데 법과는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기의 사상적인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정리하셨듯이 지식인들 경우에는 대개 도가계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민중계열은 이제 묵가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정치가들은 법가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순자의 사상이 그러면 왜 이제 그 조금 다른 점이 있을 텐데도 수용되지 못했나? 그 순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순자 이웃나라가 진나라, 진시황이 이제 진나라에 이제 유색객들이 가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순자 제자인 이사였고요. 그 이전에도 상황도 역시 위나라 출신인데 진나라에 가서 유세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 기반이 전국 초기에는 가장 미개했던 진나라가
결국은 전국 말에 200여 년 만에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인재의 중요성이라는 게 참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재를 심지어 나중에 너무 인재가 많이 모여드니까 축경령이라는 법제도로까지 만들 정도로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가서 이제 순자는 진시황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진소황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요. 그 이제 재상하고도 면담을 하는데 그 순자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 진나라가 지세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어떤 그 준법 정신이라든가 제도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건 뭐냐. 최고위 관료는 유자가 되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법 위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법이나 제도에 이끌려 다녀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순자가 보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후들이 보기에는 좀 현실 물정을 모르는 예. 그런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권학편 중에서 학문은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에서 얻지만 쪽보다 푸르며 얼음은 물로 만들어지지만 물보다 차갑다. 나무가 굳어서 먹줄에 맞더라도 바퀴테로 구부려 수레바퀴를 만들면 동그랗게 되어 비록 말리더라도 다시 펴지지 않는다. 이것은 바퀴테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나무는 먹줄을 받으면 곧아지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지며 군자가 널리 배우고 날마다 3번씩 자신을 반성한다면 알미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 순자 하면 어떤 존재든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데카르트, 뭐 생각한다, 네.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성악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 사람은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맹자가 그랬어. 거기에 반대해서 순자는 인간은 원래 악한 사람이야, 악한 존재야. 이렇다고 말했어. 이 정도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제대로 체계적인 이해를 좀 시켜줍시다. 이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던데요. 예. 제가 이제 전제를 조금 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그 어지린자라는 개념이 결국 사람다움. 물론 어지린자는 공자 이전에도 있었던 글자입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답다 혹은 인간 상호관계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 공자가 최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지린자가 노자 도덕경에 딴 데서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공자 이전에 이 원시 종교적 사회에 있어서 보면 마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아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이나 신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지 거기서 인간의 어떤 주체성이나 자각성이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공자 이전 인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신이 인간을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는 무게중심이 인간에 오게 되면 이 딜레마가 뭐냐면 아무래도 신의 권위에 입각한 관습이나 규범보다는 인간의 어떤 사랑에 기초한 공자가 말하는 가족관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치 규범을 확대해 나간다는 논리는 사실은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육아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는 도저히 이게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죠. 예.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맹자로 넘어오게 되면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중기인데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가가 천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묵가의 가장 큰 특성은 제자백가 가운데 유일하게 상제를 버리지 않은 학파입니다. 네. 그리고 묵가에서 말하는 모든 법이나 이념은 다 상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집단이면서도 공동생활, 공동분배를 하면서도 그들이 막강한 그런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상제라는
아주 초월적인 예. 이념에 근거하면서 자기들의 집단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맹자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아, 우리 공자께서 아니 우리 유가는 하나님을 너무 빨리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아이디어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리가 깃들어져 있고 천리의 내용이 뭐냐? 인의예지인데 우리가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은 꼭 천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숭고한 것이냐.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얘기는 공자님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인 예. 우리 마음속에 천리가 깃들어져 있고 그게 인의예지인데 이거를 우리는 드러내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성선의 내용은 성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인의예지와 같은 천리가 바로 성선이라는 뜻하고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순자가 볼 때는 말이죠. 순자는 아예 우리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이기적인 그 욕구, 어린애들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두면 둘이 싸우고 말이죠. 그런 걸 보고서도 이기적인 욕망을 그냥 배제시키면 되겠냐. 그러니까 순자 철학의 특성은 어떠한 자연적인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재난이든 어떤 자연적인 어떤 욕망이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걸 배제하거나 욕망을 줄이자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순자가 말하는 성학이나 맹자가 말하는 성선도 사실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맹자에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식색과 같은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그것도 본성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번역하면은 적어도 내가 정치 윤리적인 이론을 전개시킬 때 적어도 인간관을 그런 어떤 식색에 관한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 인간을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순자 역시도 모든 사람이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100%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우임금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의 가능성은 역시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는 성악이라고 할 때 악의 가능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사회 치국 안정이라든가 그 질서에 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나는 악이라고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 맹자는 인간이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선한 면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품성의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 순자가 얘기하는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건 품성의 얘기입니까? 사회가 그를 그렇게 만든다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선함적인 윤리학적인 차원의 문제고요. 예. 순자가 말하는 성악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요즘 학문으로 말하면 사회학적인 견지에서의 그러니까 반질서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순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시 맹자랑 비교하면 맹자 같은 경우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단서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면 인의예지가 드러난다는 논리입니다. 예. 근데 순자 같은 경우는 애당초 그런 어떤 선천적인 도덕성이라는 건 인간한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외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그게 바로 순자가 말한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맹자가 말한 예는 선천적인 관념이라고 한다면 순자가 말한 예나 규범은 어떻게 보면 거의 법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외면적이고 타율적인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쯤 되면 이제 순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특히 맹자랑 대비해서 네네. 더 선명해지는데 이 중국 고대 철학사에서 그렇게 이분해서 이제 생각을 하늘 있으면 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네네. 가령 순자에게 천은 그러면 자연 현상쯤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어떤 자연. 거대한 관념 예, 알 예. 수 없는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실제 존재하는 천지 자연. 자연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관점도 예. 인간의 가령 실천적 의지라든지 인간이 뭐 이렇게 운명으로 타고났다기보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연에 비해서 인간이라든가 인위성을 강조하는 예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천둥이나 번개나 우리 선덕여왕에서도 일식이 문제가 되고 예.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 드라마로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자연현상을 인사와 결부시키는 아주 너무나 흔한 거죠. 예. 이거를 확실하게 그 분리시킨 그 사상가가 바로 순자입니다. 자연은 자연이다. 네, 그거는 자연현상일 뿐이지 인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순자의 논리는 분리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조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주장하는 게 이제 순자의 자연관입니다. 그런 논리가 인간을 보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건데요. 예.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 자연적인 욕망은 욕망대로, 그다음에 그것을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개조하는 측면은 그런 후천적인 측면대로 그대로 인간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국 그게 이제 한 측면은 성악설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이태쿠의 중국 고대 사상 사론 중에서 맹자는 분명 빛나는 일면을 지니고 있지만 만일 육아가 완전히 맹자의 노선을 따라서 발전해 왔다면 일찍이 신비주의와 종교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바로 순자가 강조한 인위와 그것으로서 자연을 개조하는 성악설이 맹자가 추구한 선엄적 성선론과 선명하게 대립하면서 비로소 이러한 신비주의 방향을 극복하고 맑아질 수 있었다. 동시에 묵과 도가 법과 가운데에서 냉철한 이지와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역사적 요소를 흡수한 것은 유학에서 인위와 사회를 중시하는 전통으로 하여금 더욱 내실을 기하게 하고 따라서 육아의 적극적 낙관적인 인생 이상을 천지와 함께하는 세계관의 숭고한 위치로 제고시켰다. 공자 인학의 실용 이성을 발전시킨 것이다. 네, 중국 고대 사상사의 내용을 한번 같이 봤는데 말이죠. 순자가 중국의 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그것을 주창하고 그런 존재였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이제 그 일본의 가지도 유키라고 하는 그런 분의 주장에 의하면 순자가 이런 구체 개념으로부터 점차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짐승에서 동물, 그다음에 식물에서 동식물에서 저쪽에 이제 또 무생물 해가지고 최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순자가 말하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겠느냐? 그게 바로 통일 후의 황제를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군현제의 계보를 그린 것이다. 최고의 위에 있는 황제라는 개념이 철학적으로 정립된 것은 순자에 의해서이다라는 그 평가가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의 단서를 만들어 놓는 존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오늘날 뭐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서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네. 그 당시 시대 맥락 속에서 하나의 그 체계를 그렸다. 그 정명사상에 대한 얘기를 네. 그렇게 그 사실 그 얘기의 배경은 그런 거죠. 그 자료가 이제 공자께 그 위나라의 강대국이었던 위나라의 정치를 담당하시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정명부터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명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이제 명분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건 왜 그런 말을 했겠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군웅할거하면서 견병 전쟁을 통해서 이제 잦은 신분 변동이 있게 되고요. 어떤 지역은 하루에 3번 군주가 바뀌는 나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육아는 명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에 걸받는 논어에 나오는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여야 되고 이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대성에서 이 공자께서 하실 수 있는 발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중국에서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는 게 춘추 말서부터입니다. 이제 공자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혁명이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말이 외래어 못 따라가죠. 번역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 외래어 쓰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 하나도 우리말을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없이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농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물이 계속 출현할 때 그 언어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는 정명에는 그런 두 번째 뜻도 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논어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고라는 숫자는 실제로 제사 때만 쓰는 숫자의 이름인데 그냥 새로 나온 잔들을 다 고라고 붙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자께서 그걸 문제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고가 고 같지 않으면 어떻게 고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것처럼 정명의 두 번째 뜻은 명칭을 바로잡는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아주 묘하게요.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일정한 틀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제자백가들의 그 명제들을 끌어와서 비판하면서 정명론을 주장한 사람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에는 정명이란 말은 없지만 순자는 아재 정명편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논리학적인 인신론적인 측면에서 공자의 정명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묵자에 대한 비판이요. 네. 그러니까 맹자에 대한 비판은 아까 이제 여러 네. 경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인문학 열전 시간에 묵자를 1시간 다뤘어요. 네. 야, 이런 시기에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었구나. 우리에게 묵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등주의적이고 조금만 저기 하면 신비주의 종교 집단처럼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성격의 정말 개성적이고 독특한 집단이구나. 어쨌든 간에 요즘 용어로 민중주의적 성격을 가졌던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강렬하게 비판했다고 한다면 순자는 네. 패도적 관점, 군왕이나 황제가 강렬한 통치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비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맹자 첫머리에 보면 하필할 이익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 중기서부터 천하의 절반이 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은 제 개인적인 이해로 본다면 묵자가 없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책입니다. 네. 맹자의 거의 모든 발언은 묵자를 의식하고 쓴 의식하고 내용들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근데 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겸해를 비판하면서 평등만 알았지 차별성을 몰랐다 이런 비판도 네. 하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실용성에 가리워져서 문화를 몰랐다 하는데 실용성에 가려져서 문화를 몰랐다고 예. 말한 그 비판 대상도 역시 묵가죠. 묵가가 네, 아주 그렇다. 명시적으로 비판합니다. 예. 이 순자가 그 호되게 비판하는 줄거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만약 묵자한테 그 군주를 맡겨놓으면 맨날 창고 앞에 서가지고 오늘 출고량이 얼마인가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다 이겁니다. 예. 근데 우리 육아는 그렇지 않다. 먹을 때 먹고 입을 때 입고 쓸 때 쓰고 풍악을 올리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생산력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자가 볼 때는 인위성을 가장 인간의 주체적인 능동성을 강조하는 순자가 볼 때는 이 묵가는 그야말로 문화를 모르는 그야말로 이제 절약만 하고 소극주의적인 그런 이제 한계를 지닌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선생님 발언 중에 그 순자 입장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 인위성이라는 게 네. 요즘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가공되고 꾸며진 그런 의미의 인위성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인간이 능동적이고 그렇죠. 주체적으로 예. 어떤 행동을 도모하는 것.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아니면 우리 그 자연적인 어떤 재해나 주변의 모든 그 곤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강한 신뢰의 바탕을 둔 거죠. 예.
윤무학 교수, 자네의 시대에 군자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법이 존재하는가? 법치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죠. 법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져야 한다고 보는 듯합니다. 그러한가? 그렇다면 그 법은 도덕적인 규범인가? 아니면 단순히 법률적인 규범인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예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법은 예는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법이 있어도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경우는 있지만 군자가 있으면 어지러워지는 경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다. 육아의 인치주의적 전통이 엿보입니다. 나에게 군주는 예의 주제자, 예를 가장 앞서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군주는 도덕적이면서 법률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지. 인간의 욕망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적인 의리를 말하면요. 그렇네. 공적인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네. 그것이 사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네. 공적인 의리라 함은 역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힘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늘은 하늘, 인간은 인간.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은 바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네. 예는 법에 가까운 효력을 갖고 군주의 힘에 의한 통치도 가능하다네. 어쩌면 이것은 중앙집권적 전제주의, 군주 전제의 사상을 낳게 된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군주라는 것이 예를 전제로 한 군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네. 그렇다면 그 예는 공자 선생이 사람으로서의 내재적인 생활 규범을 주로 한 것에 비해 선생님의 예는 좀 더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상, 행동의 기준에서부터 자연이나 사회의 법칙까지 포함한 것이죠. 소위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가 아니며 땅의 도도 아니고 사람의 도, 사람의 도가 곧 예라고 보네. 또한 군주는 마땅히 그러해야 하네. 네, 선생님의 그러한 생각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선생님의 제가 비판을 바라보면서 요즘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갈등은 봉합되는 것이 아니죠. 갈등과 대립이 없다면 통합과 통일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갈등과 대립은 그 전제 조건이라고 보네. 비판 철학자로서의 내 모습이 자네 나라의 갈등을 넘어선 통합으로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네. 윤무학 교수, 그러려면 먼저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건투를 비네. 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어떤 예라는 것이 이제 순자 사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저 순자 선생님 만나 보신 거예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예가 강화돼서 통치의 수단이 됐을 때 법이 되는 거고 말이죠. 순자가 강조하는 그 예를 우리 한국의 현실 상황, 사회 갈등, 뭐 또 우리 사회가 어떤 통합성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 간절한 갈구들이 참 많은데 이 순자의 예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자는 그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모여 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사회성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죠. 예. 이 순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소를 이길 수가 없고 달리기로 말하면 말을 이길 수가 없는데 소나 말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여 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모여 살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재화는 제한되어 있고 충돌하게 되는데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조절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해라는 이제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갈등이나 어떤 분열은 통일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대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단계인 뭐 남녀 차별도 있고 서로 갈등도 있고 전쟁이 있는 소강의 사회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갈등 국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그 너무 서두른다는 예,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순자에서 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순자는 자연적으로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 말씀 통해서 이제 순자 얘기가 그런 가령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그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자. 그렇죠. 흐름으로 보자. 네. 그러면 그게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동방대학원대학교 윤무학 교수와 함께 순자의 세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인문학 선생님의 저서입니다. 기초학문 육성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이 되신 책이군요. 예. 이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죠. 집에 들어와서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 공손한 것은 사람의 작은 실천이다. 윗사람에게 순응하고 아랫사람에게 돈독한 것은 보통의 실천이다. 도를 따르되 군주를 따르지 않으며 의를 따르되 부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사람의 큰 실천이다. 혹시 윤 선생님 저 수학하실 때 공부하실 때요. 네. 지곡서당이나 이렇게 서당 공부하셨습니까? 아, 저 어려서 서당을 다녔습니다. 서당을 실제 다니셨군요. 예. 방금 짧은 낭독이었지만 그 서당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기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 제가 그 특별히 이 기절을 택한 이유는 그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맹자와 순자 이 기절을 읽다가 책을 집어던졌다는 일화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맹자 책을 집어던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성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다. 갈아치우거나 몰아낼 수 있다 그러냐. 예. 위패 치워라. 실제로 위패 치웠습니다. 예. 이때. 그 순자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 군주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주보다는 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공자, 맹자, 순자 공통적으로 그 당시에 그 위정자들에게 호감을 받기 어려웠겠죠. 근데 실제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자, 맹자, 순자의 상당히 오늘날에 보아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은 실제로 유교의 역사사에 있어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그게 사실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 공자, 맹자, 예를 들어서 뭐 공자의 덕치 사상이든 맹자의 뭐 왕도 사상이든 순자의 예치 사상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데 그 핵심의 요지가 있습니다. 예. 네. 먼저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왜 순자가 육아일 수밖에 없냐면 순자가 아무리 예를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더라도 예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그 주체자로서 군자와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보면 수기치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위정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그 동시성이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 보면 참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보면 과연 이게 그 두 가지가 이게 과연 통일되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있죠. 일단 순자의 예치 철학에서 보자면 네. 사회에서 지도적인 입장이 되려면 그 네. 됨됨이가 일단 그렇죠. 뭐가 예.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릇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태도가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겠죠. 네.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순자에 대해서. 통일 제국을 위한 비판 철학자 순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책을 쓰셨는데 관심을 갖고 또 저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